자, 본론 세 번째 가도록 할게요. 자, 토론과 제목이 뭐였어? 본론 세 번째 소제목은 토론과 논쟁 부재의 위험을 얘기합니다. 이게 없으면 뭐 하다는 얘기야? 위험하다는 얘기죠? 네, 가로에다 써주세요. 자, 중심 내용은 이 부분의 중심 내용 미리 얘기하면 토론과 논쟁이 부재한 사회는 다수의 의견만이 지배하는 위험하고 불합리한 사회가 된다. 라는 겁니다. 자, 토론과 논쟁의 부재되면 위험하다. 왜? 토론과 논쟁이 부재한 사회는 다수의 의견만이 지배하는 위험하고 불리한 사회가 형성된다. 이거야. 불합리한 사회가 형성된다. 얘들아, 니네 그런 얘기 들어봤지? 다수결의 배반, 다수결 원칙의 배반. 다수결이라고 해서 다 맞는 말이야? 아닐 수 있다는 거. 현명한 한 명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나는 약간 가치관이 나는 엘리트주의를 난 좀 주장하는 사람이거든. 엘리트주의.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엘리트주의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데 나는 어느 집단이나 앞에 3%가 이끌어가는 거라고 생각해. 선생님은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 밑에는 미안하지만 그냥 따라가. 밑에 대중들은 따라가는 거야. 앞에 3%를 잘 만들어야 돼. 어느 집단이나. 앞에 3%를 잘 만들어놔서 얘가 뭔가 도전적으로 모험도 하고 창의적으로 새로운 거, 그게 기술이 됐든 뭐가 됐든 이 엘리트 집단, 요 3%가 뭔가를 만들어내야지 여기를 믿고 우리가 다 따라가는 그런 구조가 나는 올바른 사회 모습을 생각하거든. 모두가 다 엘리트일 수는 없어.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나는 대신 이 3%를 사회적으로 제대로 키워내야 된다. 그러면 그 사회가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데 현재 우리나라 교육은 자꾸 이게 하향 평준화가 돼. 자꾸 내려와. 그러면 엘리트 3%가 뭐 돼버려? 그냥 희석돼 버리거든. 그러면 뛰어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뭔가 창의적인 뭔가가 됐든지가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열악한 전쟁도 겪고 뭐 식민지 시대에다 근대사가 우리가 개엉망이잖아. 그 속에서도 지금 우리가 세계 강국이 경제적으로 강국 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이런 후손이 될 수 있었던 건 이게 있었기 때문에. 옛날 어르신들은 다 외국에 가서 유학했잖아? 국비로 간 애들도 많았거든. 국가가 지원을 해줘. 왜? 영재, 엘리트 육성하려고. 그럼 가서 유학한 다음에 어떻게 해?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 우리나라를 위해서라는 게 나는 정확히 말하면 나의 후손들을 위해서라고 난 생각하거든.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이게 아니라 나도 나지만 지금 내가 좀 힘들어도 이걸 해놓으면 우리 후손들이 그 다음 애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 이런 정신들이 조금 있었다고 생각해. 근데 요즘 우리는 자 유학하고 그래서 돌아와 안 돌아와? 안 돌아오잖아. 안 돌아온다고. 초개인주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치관의 변화가 진짜 빨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만큼 똑똑하다는 얘기야. 흡수력이 좋아. 뭘 가르쳐주면 배워가지고 써먹어. 다른 사람들은 뭘 가르쳐주면 가르쳐준 것만 알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르쳐주면 그걸 갖고 막 뭐해? 응용하고 써먹어. 그래서 니네 그거 우리 기사나 이런 거에 저기 많이 봤잖아. 자, 와플 기계를 들여왔는데 이렇게 신기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써먹는 나라는 어디밖에 없다. 대한민국밖에 없다. 별걸 다 와플 기계에 넣어가지고 다 구워낸대잖아. 와플 기계 만든 사람이 깜짝 놀래. 아, 이걸 이렇게 쓴다고요? 막 이러면서. 그게 창의적 아니야? 주어만 주면 막 뭐해? 해결을 하는 그런 게 있어. 우리 민족이 똑똑하다니까. 이 3%가 그래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키워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선생님 입장인데 근데 자꾸 다수결로만 가면 오히려 불합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야. 다수의 우매함이 그 사회를 그냥 뭐 해버려? 망쳐버리지. 잠식시켜버린다고.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다수결의 원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멍청한 다수가 있는 그 사회가 그 집단이 제일 무너질 확률이 제일 높은 거야. 소멸되거나 후퇴할 확률이 높고 조금 우매한데 엘리트 3%를 가지고 있어. 그럼 여기는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 할 확률이 더 있어? 발전될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내 입장. 그래서 엘리트 3%가 어느 집단 혹은 어느 사회나 꼭 필요하다. 이거 꼭 육성해야 돼. 이거 무너지면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내 입장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이 엘리트가 무너지면 그 사회는 발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최강의 그 기술력과 모든 걸 놓치질 않잖아. 계속 유지하잖아. 정책적으로 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잖아. 그 전국이라고 하면 좀 그리고 온 인류의 뛰어난 애들은 어디를 가고 싶어 해? 나 미국 갈래? 이렇게 되잖아.
최근에 선생님이 이거 쇼츠랑 그게 거짓 기사인지 모르겠는데 캐나다도 요즘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하더라고. 캐나다 이민 정책도 뭐가 문제가 생기나 봐. 그래서 캐나다도 이제 문제가 생기고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거 느껴지지 않냐? 우리 여기 이 지역은 그런 게 좀 약한데 중국 사람들이라든지 동남아인이라든지 우리나라로 이제 들어오는 애들이 있잖아.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보통 많이 들어오지. 걔네들이 들어오면서 범죄율이 뭐하고 있어? 올라가는 지역들이 있다고. 그런 지역들이 생기고 있어.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려부터 이 문화 속에서 자랐고 여기 안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갖고 있는 것과 밖에 나라에 살다가 여기 들어왔던 사람들이 여기가 너무 범죄를 저지르기 좋은 나라인 거야, 막. 사람들이 너무 아무데나 막 놓고 다니고 막 이러고. 이게 그래서 이런 수준의 정신적 가치관의 차이 생기면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좀 선생님은 교육이라는 게 엄청난 걸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교육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은 너무 다르거든. 그래서 국가 시스템적으로 교육이라는 거에 엄청나게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특히 이거를 키워내면서 그러면서 얘네들이 생각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선생님 입장이야. 근데 그러다 보면 우매한 다수가 있으면 산으로 가. 그럴 때 정말 심각한 어떤 소멸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오히려 논쟁이 없는 사회는 다수에 의해서 오히려 위험한 불합리한 결정을 내려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걸 이제 이 글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이해되겠지? 가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사회 옆에다 써줘. 다시 한국의 논쟁 문화로 화제가 돌아오고 있는 거야. 우리 사회가 한국의 논쟁 문화로 화제가 돌아온 겁니다. 선생님 여기서 잠깐 얘기할게. 이 글의 글쓴이는 아마도 내가 누구라고 아까 얘기했어? 한국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자꾸 어떻게 지칭해? 우리 이렇게 지칭해. 우리, 그치? 같은 우리 독자를 한국인으로 지정해놓고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서로 다른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회 문제가 많지만 이게 실제 상황이야. 많지만 그에 대해 치열하게 논쟁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상하다는 거지. 치열하게 논쟁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논쟁하는 걸 찾기가 힘들어. 왜? 뒤에 나올 거야. 또한 토론의 자리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맞부딪혀 조목조목 제대로 논쟁하는 모습을 보기가 뭐하다? 어렵다. 사람들끼리 토론 이렇게 해놓고서는 막상 토론을 제대로 안 한다는 거지. 그런 게 있다는 거야. 찬반 의견이 제시되는 것 같지만 논쟁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의 이유를 나열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의 이유를 나열하는 수준이다. 다시 말하면 제대로 된 토론을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니네들 수업 시간에 클래식한 방법의 토론을 가르쳤다고. 토론하는 방법 가르쳤잖아. 토론의 절차와 순서 이런 거 화작 시간에 화법 시간에 배웠다고. 근데 중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았니? 토론하는 순서 뭐 입론, 반론 나누고 뭐 이거 했잖아. 순서 막 그거 외우고 막 우리 했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 되니까 애들한테 가르치자 해서 그렇게 가르친 거라고. 알겠냐? 자, 가로에다 써줘. 바람직한 생산적 논쟁이 아님.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논쟁은 바람직한 생산적 논쟁이 아닙니다. 상호 부딪힘을 통한 상호 이해와 갈등 해소까지 이르지 못함. 부딪히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갈등을 뭐 해야 돼? 해소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못하고 있다는 거야. 이해되겠지? 자, 거기 그동안 출제됐던 거. 해당 문장의 문제점을 묻는 문제. 이거 별표시 3개 해주세요. 이 문장 또 별표시 3개. 지금 방금 읽은 문장이 문제점이 있어. 자, 뭐가 문제냐? 서로의 생각이 얼마나 다르고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는 무엇인지 확인하면서 상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 근데 이게 무슨 선택지였다는 거야? 옳은 선택지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이 논쟁은 상호 부딪힘이 없는 논쟁이므로 접점을 찾을 수 없고 결과적으로 상호 간 갈등을 해소할 수도 없습니다. 라는 거야. 한국인들의 논쟁은. 접점을 찾아 나갈 수 없다가 옳은 선지로 출제됐었고 한국인들이 하고 있는 논쟁은 상호 부딪힘이 없는 논쟁이잖니? 그래서 접점을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호 간 갈등을 해소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한국인들의 논쟁은 바람직한 논쟁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래서 이 부분이 가로에다 써. 우리 사회의
토론 문화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비판적 글읽기에 해당하는 지문이야. 그리고 요게 글쓴이가 글을 쓰게 된 핵심 요인이에요. 우리의 토론 문화를 비판하려고 했던 거야. 글쓴이가 말하려고 했던 게. 알겠지? 자, 여기까지 삼각형 점박이 정리하세요. 우리 사회의 토론 문화의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의 토론 문화의 현실. 바람직해 문제점이 있어.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치. 상호 부딪힘이 없어서. 다시 말하면 접점을 찾을 수가 없어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 뭐가 안 돼? 상호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면 갈등 해결도 안 돼.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 갑니다. 이처럼. 자, 이처럼 그랬으니까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정리할 거야. 우리 사회가 토론과 논쟁에 서툴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은 알고 있다. 그러지? 그래서 오죽하면 바람직한 토론과 논쟁을 시키려고 애들한테 교과서에서 가르쳤겠어. 순서까지 해가지고. 뭔 말인지 알겠지? 없어. 그러나 토론 부재와 논쟁 불능 사회가 가져오는 부작용이 얼마나 큰지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 부작용이 뭔지 써볼게요. 부작용 옆에다 우선 써줘. 갈등 해소를 못하는 것 말고도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야. 그걸 이제 밑에서 설명할 건데, 자, 학자 이름이 나왔어. 철학자 누구? 밀이라는 사람은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는 의견이나 감정이, 자, 통용되는 의견이나 감정이라는 건 소수의 의견이야, 다수의 의견이야? 다수의 의견이나 보통 우리가 통념이라고 말하지. 통념?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생각. 자,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는 의견이나 감정이 부리는 횡포. 그리고 그런 통설 옆에도 써줘. 널리 알려지거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썰 이론 말하는 거야. 통설. 다시 말하면 다수의 의견을 가리키는 거야. 다수의 의견이 사실은 틀렸는데 그걸 얘기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야. 나도 그럴 때 있거든. 저 사람들 말이 다 틀렸어. 근데 그걸 내가 다시 지적해줘서 올바르게 고쳐주는 거가 너무 힘들게 느껴져. 귀찮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그쪽이 쪽수가 많아. 그럼 그냥 어떻게 해? 그냥 내 입을 다물면 되지 뭐. 저런 멍청한 것들. 이렇게 하고 말 때가 있다고. 있다고. 그래서 다른 생각과 습관을 가진 이견 제시자에게 사회가 법률적 제재 이외의 방법으로 윽박지르면서 통설을 행동 지침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경향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된다. 얘들아 여기서 잠깐 법률적 제재 이외의 방법으로 윽박지른다라는 게 뭘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니지만 쉽게 말하면 분위기가 너만 무슨 초밥이야 그냥 짜장면 먹어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린다는 거지. 그럼 그냥 어떻게 나도 그냥 사실은 너무 싫지만 그냥 어떻게 저도 짜장면이요 이렇게 된다는 거야. 윽박지르는 그걸 못 이겨서. 뭔 말인지 알겠지?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끌려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학자 입장이다 이겁니다. 자, 우선 요까지 밀이라는 철학자가 등장했어. 그래서 거기 전개 방식 잠깐 쓸게. 학자의 견해를 인용하여, 밀의 말이 인용됐어요. 학자의 견해를 인용하여 토론과 논쟁이 없는 사회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심할 거라고 얘기했어. 알겠지? 윽박지르는 사회가 되는 거야. 법적인 제재는 없지만 윽박지르는 기운이 있다라는 거야. 자, 요거는 유명한 사회 사상가의 말을 인용하여 다수의 의견을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강요하는 사회의 위험성을 신뢰성 있게 제시하고 있다. 자, 신뢰성 있다. 성립될까 안 될까? 되겠지. 왜? 출제자가 분명히 나왔잖아. 인용처가 분명히 나왔잖아. 누구의 말이라고 했어? 밀의 말이라고 해줬잖아. 그러니까 신뢰성 있는 문장이야. 그래서 옳은 선지로 출제된 적 있다. 공정성, 신뢰성, 타당성 이거 조금 구별해야 돼. 알겠지? 됐어. 이는 다수의 의견을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강요하고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은 묵살해버리는 이게 윽박지르는 거야. 묵살해버리는 사회의 위험성과 폭력성을 경계하는 말이었다 이거야. 그 말 옆에다가 밀의 말을 인용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거였다. 경계하는 말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해당 문장을 비워놓고 밀의 주장이 의미하는 바를 묻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고 이 글에서 대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을 묻는 문제에 서로 다른 의견이 지나치게 대립하여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을 지적한 철학자가 누구입니까? 는 무슨 선택지로 나왔다고?
틀린 선택지로 출제됐다라는 거. 왜? 밀은 서로 다른 의견이 대립하여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다고 보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서로 다른 생각들이 첨예하게 대립을 해야 돼. 상호 부딪힘이 있어야 된다는 걸 인정하는 게 오히려 누구라는 거야? 밀이다 이거야. 알겠지? 자, 그런 사회에서는 소수의 권익도, 이때 그런 사회라는 게 뭐야? 통설, 다수의 의견으로만 가게끔 만드는 그런 사회에서는 소수의 권익도, 다수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도 보장되기가 어렵다. 이거죠? 우리 지난주에 그거 태초에 시장이 있었을까? 그거 할 때도 그 얘기했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여기 경부고속도로 놀 때 있잖아. 경부고속도로 놀 때. 누구만 놓자 그랬어, 경부고속도로? 박정희 대통령만. 경부고속도로를 놔야 됩니다. 서울과 부산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필요해요. 박정희만 주장했고 백성들은 뭐라 그랬어? 아니 밥도 먹을 게 없는데 무슨 도로를 놔요. 밥이나 먹고요. 이러고 있고 국회의원들도 뭐 했어? 우리가 그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 아니야. 그랬더니 박정희가 뭐라 그랬어?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고. 그래서 막 사우디아라비아에도 보내고 독일에도 보내고 막 보낸 거잖아. 그래서 가서 일하고서는 뭐 해외 외화벌이 해갖고 오라는 거 아니야. 그걸로 뭐 하는겨? 정주영이 현대건설 정주영이가 여기 뭐 한 거야? 경부고속도로 길 닦은 거 아니야. 정주영이도 약간 그 박정희 스타일 같은 게 있는 거지. 뚝심으로 밀어붙여 막 이런 거 있는 거지. 아, 내 말 이해되냐 무슨 말인지. 그러면 그 경부고속도로 없었으면 우리 지금 이런 경제발전 할 수 있어? 안 돼. 야, 조선시대 때 박지원도 그 얘기를 했어. 이 시장이 발달하려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려면 뭐부터 돼야 돼? 길부터 닦으래. 조선시대 때 박지원이. 왜? 지금의 우리의 도로는 길은 다 누구만 다닐 수 있어? 사람만. 그럼 물건을 실어 날리려면 다 누구밖에 없어? 보부상밖에. 보부상 뭔지 알지? 등짐 지고 날리는 거? 그럼 등짐 져가지고 사람이 날리는 거랑 수레, 마차가 다니는 거랑 짐 옮기는 규모가 뭐해? 아, 사이즈가 완전 다르잖아. 근데 지금 우리의 길은 수레가 다닐 수가 있어 없어? 못 다녀. 그래서 박지원이 맨날 길을 넓혀야 된다. 수레가 다니게끔 해야 된다. 그걸 주장한겨. 박지원이 입장은. 답답해 뒤지는 거지 이 새끼는. 아니 길을 왜 안 넓혀? 길을 넓혀야지 물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야지 이쪽에서 흉년이 나도 여기 풍년 난 걸 갖다가 먹이지. 근데 지금 조선은 여기서 나서 여기만 먹어. 못 가. 아이고 답답해라. 박지원이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여. 조선시대 때. 아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 3% 엘리트의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고. 박정희는 그걸 한 거야. 이제 막 섞어서 얘기하는 거야 지금. 박정희는 왜? 나름 권력이 있는 힘이 있는 대통령이니까 내가 대통령인데 하라면 하는 거지! 이러니 하는 거지. 조금 더 이제 심해져서 유신헌법까지 간 건 이제 문제였지만 그 전까지는 나름 아름다움이 있었다는 거야. 내 말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래서 다수가 다 올바른 건 아니야. 소수가 올바르고 그걸 따라가줘야 될 때도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걸 다 차단시켜 놓으면 그 사회는 너무 위험한 사회. 폭력성만이 존재하는 사회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일수록 그런 사회에서는 이런 사회는 소수의 권익도 다수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도 보장되기가 어렵다라고 글쓴이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지? 자, 그래서 정리하시면 토론과 논쟁의 부재가 가져올 부작용을 얘기했다. 자, 결과적으로 소수는 물론 누구에게도 피해를 줄 거라는 거야. 다수에게도 피해를 가져다 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견 제시는 묵살되고 다수의 의견만 강요되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토론과 논쟁을 활발히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시험 문제 선택지에 이런 선택지 있었다. 다수의 의견을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강요하는 사회는 다수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도 보장되기 어렵다. 당연히 맞는 말 틀린 말 옳은 선택지였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여기까지 우선 정리, 삼각형점 정리하세요. 토론 부재와 논쟁 불능 사회의 뭘 얘기했다고? 부작용을 얘기했습니다. 토론 부재와 논쟁 불능 사회의 부작용을 얘기했어요. 소수뿐만 아니라 소수뿐만 아니라 누구도 묵살당한다. 누구에게도 피해가 온다는 거야. 다수에게도 피해가 온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의견만 묵살당하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은 다수의 의견도 묵살당하고 힘들어진다라고 제시했다 이거예요. 이해되겠지? 자, 이제 다 끝났어. 그리고 내용 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똑같은 말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토론과 논쟁을 거부하지 말아라. 해야 된다.
그런 상호 부딪힘을 통해서 치열한 논쟁, 치열한 부딪힘을 통해서 오히려 서로를 뭐 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그걸 통해서 갈등을 뭐 하면 된다? 해결하면 된다. 소수의 의견이 묵살되는 사회는 바람직한 사회 모습이 아니다. 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지? 됐어. 자, 이제 결론 부분을 향해서 가봅니다. 자, 결론의 제목. 의견 스펙트럼의 중간층이 두꺼운 사회. 느껴지겠지만 의견 스펙트럼 그랬거든? 야, 의견 스펙트럼이 뭐겠어? 가로에다 써줘. 어떤 현상이 나타나거나 스펙트럼 옆에다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거나 활동이 일어난 범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럼 의견 스펙트럼의 중간층이 두껍다 그랬으니까 양쪽이 아니라 중간이니까 뭐가 존재한다는 거겠어? 다양한 것들이 존재한다 이런 개념이겠죠? 자, 그래서 우선 중심 내용, 결론의 중심 내용은 뭐냐? 활발한 논쟁과 토론을 통해 의견 스펙트럼의 중간층을 확대해야 함을 얘기할 거야. 그래서 글쓴이는 토론과 논쟁의 생산성을 강조하고 있을 뿐 그 단점에 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정성이 어긋난다는 비판적 읽기가 가능합니다. 알겠지? 썼어? 그 다음에 별표시 3개 해줘. 굵은 글씨. 이 글을 평가하는 문제에 거기 별표시 3개. 토론과 논쟁의 생산성을 강조하다 보니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키는 경우를 간과하고 있다. 라는 선택지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 요거 공정성 부분에서 옳은 선택지로 출제됐었어. 요거 기억합니다. 토론과 논쟁의 생산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키는 경우를 간과하고 있다. 이게 공정성이라는 부분에서 옳은 선택지로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요거 좀 기억해 주세요. 알겠지? 자, 계속 갑니다. 무릇 모든 소통이 그러하듯 논쟁의 출발점도 상대방의 입장을 듣는 데서 시작한다. 자, 상대방의 입장을 듣는데 이게 바로 뭐야? 뭐가 시작되는 거? 논쟁의 시작이다. 상대방의 논리에서 허점을 찾아내고 상대방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 자, 납득할 만한 이유 제공 옆에다 써주세요. 이게 논쟁의 규칙이죠? 논쟁의 규칙 혹은 방법이야. 제공하는 것이 논쟁의 규칙이다. 그러자면 어울리기 싫어도 생각이 다른 이들과 대화를 하고 그들의 입장을 뭐 해야 된다? 들어야 한다. 들어야 한다 옆에. 그래서 대화, 소통, 논쟁의 기본 전제는 뭐냐? 나와 다른 상대의 의견이 싫더라도 만나서 먼저 뭐 해야 된다? 들어야 한다. 먼저 들어봐라. 싫어도 먼저 들어봐라 이거야. 알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법학자 선스타인은, 자, 미국의 법학자 선스타인 그랬으니까 이 사람의 말을 우리가 뭐해서 얘기하는 거야? 인용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네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 이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야? 우리 같은 사람들. 한국인처럼 논쟁을 피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나는 네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국인처럼 논쟁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집단의 의견에 동조하거나 강화된 자기 의견 속에 안주한다고 했다. 뭔 말이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도 싫고 내 생각을 바꿔볼 생각도 있어 없어? 없다 이거야. 이게 누구? 한국인. 뭘 회피하는 사람들? 논쟁과 토론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 말이야. 누가 얘기했다고? 미국의 법학자 선스타인이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자, 우선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했죠. 인용해서 토론과 논쟁을 통해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으면,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해서 토론과 논쟁을 통해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으면 자기 합리화와 상호 비방만이 있게 됨을 경계하고 있는 거야. 내 말이 다 맞아 이렇게 말하거나 내 말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은 다 틀려 이렇게 하는 상호 비방하는 게 있게 된다. 그리고 그거를 경계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이 글을 얘기한 선스타인의 입장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자, 이 부분 전문가의 견해를 직접 인용하여 생산적 논쟁이 필요하다는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전문가의 견해, 선스타인 의견 직접 인용했고 생산적 논쟁이 필요하다는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당연히 뭐한 말?
옳은 선택지로 출제된 적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글쓴이는 선스타인의 견해를 통해 논쟁하지 않았을 때의 부정적 결과를 언급하고 부정적 결과 두 가지 뭐랑 뭐 얘기했지? 자기 합리화랑 상호 비방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 생산적 논쟁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거야. 거꾸로 얘기하면 생산적 논쟁은 계속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 합리화나 상호 비방에만 빠지니까. 이해됐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때 그렇게 된다는 건 한국인처럼 논쟁 회피하게 되면 자기 합리화와 상호 비방만 있게 된다. 상호 비방 옆에 써주세요. 이게 논쟁 부재의 부작용이었죠. 반대 의견을 내고 기꺼이 논쟁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을 흔들 수 있는 생산적 논쟁에 나서야 한다. 흔들 수 있다는 게 뭐야?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의미야. 알겠지? 가로에다 써줘. 논쟁하는 사람들에게 토론 부재의 상황을 바꾸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함. 논쟁하는 사람들에게 토론 부재의 상황을 바꾸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치열하게 논쟁을 한다면 우리 사회의 의견 스펙트럼이 지금보다는 다양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의견 스펙트럼이 글쓴이가 볼 때 어떤 거야? 다양하지가 못한 거지. 소수 의견만 있는 거지. 근데 그 소수 의견이 그러니까 이때 말하는 소수는 의견이 몇 개 없다고. 소수 사람들의 의견 이게 아니라 의견이 몇 개 없어. A 아니면 B 이거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이게 좀 더 모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다양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먼저 정리하시면 삼각형점 정리하세요. 논쟁하지 않으면 자기 합리화와 뭐만 남는다? 상호 비방만 존재하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자, 이제 긴 글의 마지막 문단이 보입니다. 가보자고. 논쟁이 활발한 사회는 의견 스펙트럼의 중간층이 두껍다. 다시 말하면 다양한 의견들이 다 존재한다는 거지. 의견 양극화와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곳에서는 집단들 간에 공유되지 않는 정보가 많아지고, 자, 집단들 간에 정보가 공유가 안 되는 건 자기 집단끼리만 살고 있다는 거잖아. 공유가 안 돼. 그런 정보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소수자들은 오히려 뭐 하게 된다? 침묵하게 된다. 이 침묵하게 만드는 것도 일종의 폭력성이라고 보는 거야. 생각이 있어도 말을 못하게 억압하고 있다 이거죠. 알겠지? 자, 가로에다 정리해줘. 양극화와 쏠림 현상이 있는 집단에서 벌어지는 악순환을 제시했어요. 정보의 미공유와 정보가 공유되지 못해. 정보의 미공유와 소수자 침묵으로 양극화가 심화됩니다. 이해되지? 앞에서 했던 내용 그냥 반복되는 거야. 마지막 정리라서. 자, 한 번 더 정리해보자. 가로에다가 다양한 의견을 내는 여러 집단이 공존하는 현상과 반대되는 상황. 집단 편향. 반대되는 상황은 집단 편향. 자기 집단만 챙기는 거지. 양극단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야. 다양한 의견을 내는 여러 집단이 공존하는 것과 반대되는 거는 집단 편향. 양극단으로의 쏠림 현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리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의견을 잘 내지 않는 사회가 되기 쉽다. 그지? 야, 내가 나름 뭔가 이렇게 막 제안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게 뭐야? 막 이러면서 막 그게 말이 돼? 막 이러면서 야, 그거 몇 명이나 그런 생각을 하겠냐? 너밖에 없어, 너밖에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쫑크를 좀 먹었어. 그리고 다음부터는 내가 뭔가 생각이 있어도 내 아이디어를 말하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뭔가 의견을 제시했을 때는 우선 그 의견을 잘 뭐 해줘야 돼? 들어야 돼. 그리고 그게 분명히 좋은 것도 있고 뭐한 것도 있어. 문제점도 있겠지. 그럼 잘 들어준 다음에 야, 네 말을 이해는 하겠는데 아직 우리 사회는 아닌 것 같지 않냐? 이렇게 말해준다던가. 이거 때문에 그는 실현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면서 서로 소통을 해야지. 무조건 뭔가 소수의 의견이라고. 야, 어서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말 하고 그래? 이거는 아니라는 거야. 듣도 보지 못한 걸 자꾸 말해야 돼. 창의적인 의견이 나와야 된다고. 그래야지 우리 사회가 발전적인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맨날 했던 것만 재탕할 수는 없다고.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 모두가 말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올바른 건 아니다라는 사고방식, 네,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겁니다. 우리 그 뭐였지, 그 공익광고인가 거기서도 있잖아. 모두가 yes 할 때 나 혼자 뭐 no 할 수 있다면 뭐 이런 거 한번 나온 적 있었잖아. 공익광고였나? 무슨 회사 광고였나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게 일종의 뭘 얘기하는 거야. 내 생각을 분명히 뭐 하라는 거야. 밝히세요. 이걸 지금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지. 그러니까 다수가 다 올바르지 않은, 다수가 무조건 옳은 건 아니다 이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수결의 원칙이 조금 깨지는 거야. 다수결의 원칙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직 어떻게 보면 애기들이라서 잘 적인데 사실은 이제 사회를 연구하는 사회학자들이 지금 민주주의의 붕괴를 예견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자본주의 있잖아. 자본주의의 붕괴 혹은 복지국가의 붕괴, 이거를 예견하는 사회학자들이 있어. 일예로 니네 그리스라는 나라 알지? 그 그리스라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막 인플레이션 막 치솟아 올라가고 그래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 오바마 대통령 그 시절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그리스가 왜 그런 거냐? 1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국민연금. 복지 혜택을 너무 많이 써서 그런 것도 있었어. 얘들아, 복지 혜택을 주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국가에서 뭐가 필요해? 국가가 쓸 돈이 필요하잖아. 그럼 국가는 돈을 어디서 만드니? 국가가 기업이야? 물건을 팔아서 만드니? 세금. 그럼 그만큼 복지를 많이 풀려면 그만큼 또 뭐 해야 돼? 세금을 거둬야 돼. 여기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더 이상 못 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너무 힘들다. 그리고 세금으로 내고 나니까 막상 갖고 있는 돈이 없어. 그러니까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인플레이션만 올라가. 인플레이션 현상이 막 발생, 물가만 막 상승해.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야, 난리가. 그래서 한번 그리스에서도 막 개난리가 난 적이 한 번 있었고, 그때쯤이었지. 오바마 대통령 때였는데 젊은 애들이 그 뭐지? 미국의 그 유명한 그 공원 뭐지? 센트럴파크. 거기서 막 그 현수막 들고서는 막 시위했잖아. 그런 일이 있었거든. 그 젊은 애들이 왜 그런 거냐? 사실은 오바마 대통령은 젊은 층들이 지지하는 대통령이었는데, 소수 인종 이런 애들이 지지하는 대통령이었는데 왜 그런 일이 생겼냐?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뭔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들어갔는데 학자금 대출 받은 거 갚고 나니까 쓸 돈이 없는 거야. 그럼 이 쓸 돈 갖고 집 임대료를 내야 되잖아. 미국은. 미국 사회 월세. 거기는 전세 개념이 없어. 다 월세 내야 돼? 월세 내는데 집 임대료도 못 내는, 식비도 제대로 안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이게 뭐냐? 이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거냐 하면서 젊은 애들이 그 센트럴파크에 다 모여가지고 현수막 두고 집에 안 가! 이러면서 막 그거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런 시위를 했었다고. 그런 상황들이 한쪽의 의견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야. 집단 양쪽의 의견만 존재하면 안 되고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고 그 다양한 의견 속에서 새로운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야지 사회가 어떻게 된다? 바람직한 모습으로 갈 수 있다. 이겁니다. 안 그러면 급격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튼 그 얘기를 한 번 더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의견을 잘 내지 않는 사회가 되기 쉽고요. 그런 곳에서는 의견의 양극단만 보이고 중간이 보이지 않는다. 중간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극단의 결정이 횡행하게 된다. 횡행하게. 옆에 써야겠지? 얘는 딱 단어 생긴 게 딱 단어 또 풀이 문제 엄청 나왔을 것 같지? 무슨 뜻이야? 아무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게 라는 뜻이야. 횡행하게 라는 뜻은 아무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글쓴이가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어떠한가? 질문했어. 가로에다 써줘. 한국 사회의 논쟁과 토론 문화에 대해 질문을 던지면서 글을 뭐하고 있다? 마무리하고 있다. 왜 이렇게 마무리했을까? 글쓴이가 이 질문을 던지면 이 글을 읽은 사람은 마지막에 이 질문을 들었으니까 뭐하게 돼? 생각이라는 걸 또 해보게 되겠지.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다 써줘. 독자들이 스스로를 성찰하도록 촉구하는 거야. 선생님이 성찰이라는 단어 나오면 뭐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어? 깊은 생각. 독자들 스스로 생각을 해봐라 이거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의도가 있고요. 두 번째, 논쟁과 토론이 부재하는 한국 사회의 변화를 촉구하는 겁니다.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다. 논쟁과 토론이 부재하는 한국 사회의 변화를 촉구함.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부터도 토론식 수업 계속 얘기했거든. 근데 선생님 때는 토론식 수업이 기본적으로 될 수가 없었어. 왜냐면 한 반에 애들이 65명이야. 65명을 데리고 어떻게 토론식 수업을 할 건데. 안 돼. 그러니까 주입식밖에 안 돼. 선생님이 설명하고 외워! 시험 볼게!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자, 근데 인원이 이렇게 소수가 되면 선생님이 아까도 처음에 우리 할 때 한 명씩한테 다 물어봤잖아. 니들은 어떻게 생각해? 해본 적 있어? 물어보잖아. 그지? 아까 우리 역사 영상 기억이 안 난다. 역사 영상이니 영상 역사였니 뭐였니? 역사 영상 그거 얘기할 때 그지? 한 명씩한테 뭘 경험이 있는지 뭐 선생님도 막 얘기하고 그러잖아. 요거는 사실은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거든? 이거는 어떤 접점에 대해서 토론을 한 건 아니지만 경험을 질문해 보면서 글의 내용에 녹아들게끔 한번 호응을 보는 거잖아. 이렇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이 수업을 할 때 인원이 어때야 돼? 적어야지 가능한 거야. 여기에 막 60명씩 앉아있는데 언제 그걸 물어보고 있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옛날부터 근데 우리나라는 교육을 토론식 수업, 토론식 교육을 하고 싶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었거든,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근데 내가 볼 때 실질적으로 그게 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지. 자, 지금은 그래도 반 인원이 좀 줄지 않았니? 요즘에 몇 명이냐? 그래도 많은가? 33명. 토론할 수는 없나? 토론하는 수업이 있니? 와, 국어선생님이 좀 하시긴 하냐? 하면 애들이 참여는 하니? 난 그게 궁금해. 강제 참여. 아, 강제 참여를, 선생님이 강제 참여 시켰어? 발표해. 이거 발표해. 12번 발표해. 그래서 애들이 토론을 싫어하는구나. 야, 부작용인데 이거는? 여하튼 그래. 어떤 의도로 얘기하고 있는지는 알겠지? 토론이라는 게 부정적인 게 아니다. 그걸 통해서 오히려 상호 이해를 할 수 있다. 이게 강조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알겠지? 자, 마지막에 있는 글씨 기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질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전개 방식이었어. 질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논쟁이 부재한 한국 사회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맞는 말이었겠냐? 틀린 말이었겠냐? 맞는 선택지였겠지? 질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논쟁이 부재한 한국 사회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맞는 말. 또 결론 부분에서 마지막 글의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던져. 결론 부분에서 글의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던져 독자가 성찰하게 하고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것도 당연히 뭐한 말? 맞는 말이었어요. 그 다음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마무리하여 우리 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성찰을 유도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마무리하여 우리 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성찰을 유도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것도 뭐한 말? 맞는 말. 그래서 다 옳은 선택지 3개를 제시해 본 겁니다. 이해되겠지? 됐어요. 자, 여기까지 삼각형 점박이 정리하시면 활발한 논쟁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다. 활발한 논쟁의 필요성. 이게 의견 스펙트럼의 중간층을 뭐 하는 거다? 강화해야 된다 이거야. 의견 스펙트럼의 중간층 강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되겠지? 자, 요거는 뒤에 정리를 하는데 정리하기 전에 그 밑에 박스 봐봐. 밑에 박스. 바람직한 토론 문화에 대한 의견 나누기 있지? 요게 니네 교과서의 학습 활동에 있던 내용이었거든? 요거까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실험 연구에 따르면 토론의 장에서 사람들이 같은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정보를 공유하면 할수록 그들의 견해는 더욱더 극단화되는 경향이 있대. 극단화된다는 게 아까 뭐였어? 집단 극화의 의미지? 쏠림 현상이었지? 아니, 토론장이고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했어? 근데 오히려 집단 극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야.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집단 극화라고 한다. 집단 극화는 사람들이 집단 토론에서 얻는 새로운 정보 때문에 발생하는 거야. 자, 새로운 정보 옆에다 써줘. 이게 집단 극화가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새로운 정보 때문에 왜 집단 극화가 생기냐? 그 새로운 정보가 뭐였기 때문에? 기존에 자기 입장을 강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새로운 정보가 집단 극화를 심화시키는 이유를 제시했어요.
그 다음 또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입장에 반대하는 이유보다 찬성하는 이유를 더 많이 듣기 때문에 지금 여기 토론장이야. 그럼 우리 편 사람도 있고 나랑 같은 의견인 사람도 있고 반대 의견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의견 좀 말만 듣는다는 거야. 그래서 자신의 입장에 반대하는 이유보다 찬성하는 이유를 더 많이 듣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 집단 극화가 생길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그 옆에 새로운 정보가 집단 극화를 심화시키는 이유 두 번째가 제시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 해당 내용을 보고 보기에 제시하고 바람직한 토론 문화를 이해한 것을 묻는 문제에서 바람직한 토론 문화를 이해한 것을 묻는 문제에서 논쟁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과 의견이 다른 집단과 다양한 형태로 자주 만날 기회를 얻는다 등이 어떤 선택지였을까? 옳은 선택지였습니다. 네. 그래서 알고 있어라 라는 겁니다. 자, 토론장이라는 것 자체는 나와 같은 의견인 사람도 있고 나와 뭐하는 사람도 있어. 다른 의견도 있어. 근데 같은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정보를 공유하면 할수록 그렇게 되더라 이거야. 집단 극화가 일어나더라 이거야. 알겠지? 너도 나랑 같은 의견이었어? 하면서 얘 말만 들어. 얘 말은 그냥 뭐 해버려? 안 듣는 경우도 있더라 이거야. 그러면 집단 극화가 더 심하게 일어난다 이 말이야. 왜? 나랑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한 새로운 정보를 또 얻었거든. 그래서 내 성을 더 쌓은 거지. 그래서 집단 극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이렇게 지금 설명했어요. 됐어. 자, 넘겨서 우선 정리. 몇 번으로 가야 되니? 3번 정리하겠습니다. 3번. 의견 양극화와 생산적 논쟁의 제재 개관. 이걸 볼게요. 자, 우선 3번. 갈래는 뭐가 돼야 돼? 논설문이죠. 성격은 비판적이면서 시사적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 시사적. 제재는 우리 사회의 토론 문화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뭐다? 우리 사회의 의견 스펙트럼의 다양화를 위한 활발한 토론과 논쟁이 필요성. 의견 스펙트럼의 다양화를 위한 활발한 토론과 논쟁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자, 특징 첫 번째. 현실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조, 비유 등의 표현 방식을 사용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설득의 효과를 높이고 있어요. 세 번째, 전문가, 학자의 견해를 인용했죠. 그래서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4번 보세요. 글쓴이가 생각하는 논쟁은 뭐냐? 긍정이죠?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타인과 살아가며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으므로 논쟁을 합리적 갈등 해결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논쟁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5번 넘어가시면 논쟁에 대한 한국인과 서구인의 대조적인 인식. 우선 한국인은 논쟁을 어떻게 생각한다?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서구인들은 논쟁을 학습의 도구이자 수업을 토론으로 해. 학습의 도구이자 삶을 영위하는 방식으로 여김. 그래서 아예 인식이 뭐하다? 다르다. 대조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6번 정리합니다. 그럼 좋은 논쟁이라는 건 뭐냐? 의미가 뭐야? 만남과 부딪힘이 있는 논쟁이 좋은 거야. 자, 우선 첫 번째 박스. 논점에서 자신의 논리와 상대의 논리를 서로 견주고 치열하게 맞서야 한다. 그러고 나면 상호 이해, 갈등의 해소, 즐거움과 교육의 장을 제공하는 생산적 논쟁이 된다. 치열하게 부딪히고 그걸 통해서 이해하는 과정이 생긴다는 거야. 자, 7번. 근데 만약에 논쟁이 없어. 논쟁이 부재하면 생기는 결과. 첫 번째, 비슷한 생각과 입장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만나서 서로 동의만 합니다. 메아리만 들려오고 동종교배만 하고 이러고 있는 거지. 두 번째 박스.
기존의 생각이나 입장이 견고해져서 기형적으로 다져질 수 있음. 안 바뀌어. 기존의 생각이나 입장이 견고해져서 기형적으로 다져질 수 있음. 그러다 보니 세 번째 박스, 집단 편향과 무슨 현상이 일어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요. 일어남. 의견이 극단적으로 나뉘게 돼. 중간층이 없어. 의견이 극단층으로 나뉘게 된다. 자, 8번 갑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 첫 번째,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회 문제가 많지만 논쟁하는 모습을 보기가 어렵다. 논쟁을 회피하죠, 사람들이. 두 번째, 토론 자리가 마련됐어. 그래도 제대로 논쟁하는 모습은 보기 어려워. 세 번째, 토론을 한다 해도 찬반 의견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나열하는 수준이다. 제대로 된 토론을 못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다라고 필자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보세요. 이 글에 사용된 표현법. 여기는 다 비유적인 게 들어가 있죠. 비유적인 거. 첫 번째, 싸움터에서 장수들이 겨루듯이라는 건 자신의 논리로 상대와 팽팽하게 논쟁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비유한 겁니다. 자, 두 번째, 마치 메아리 방에서 살듯. 이거는 다른 의견을 듣지 않아. 자신의 소리만 듣는 사람의 부정적 모습을 비유한 거죠. 내 목소리만 들려. 내 의견만 있습니다. 그 다음, 동종교배하듯. 이것도 다 비유였어요.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만나 서로 동의하며 논쟁이 없어. 동의만 해. 기존의 입장을 다지는 부정적인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자, 10번 정리합니다. 토론 부재와 논쟁 불능의 부작용. 우선 다수의 의견, 그 다음에 통설, 다른 말로 통념이라고도 합니다. 통설, 통념이 이견 제시자와 소수 의견에 대해 행사하는 폭력을 경계해야 한다. 이 말의 의미는 토론 부재 및 논쟁 불능의 사회는 다수의 의견을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강요하여 그 결과 소수의 권익은 물론 다수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도 보장할 수 없다. 자, 11번 갑니다. 의견 양극화와 쏠림 현상의 폐해가 뭐였어? 우선 집단 간의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소수자들이 그럼 뭐 하게 돼? 소수 의견자들이. 소수가 침묵하면서 극단의 결정만 이루어짐. 되겠지? 그 다음 12번. 글쓴이의 제안과 바람. 글쓴이는 뭘 원해? 의견 양극화와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의견 스펙트럼의 중간층을 두껍게 만들어야 합니다. 라는 걸 주장하는 게 누구의 입장이다? 글쓴이의 입장이었습니다. 되겠지? 넘겨. 자, 13번 갑니다. 자, 우리 아까 서론, 그 다음에 본론 1, 2, 3, 결론 해서 각각 다 뭐가 있었어? 소주제가 있었어. 그 소주제별로 한 번 더 정리해볼게. 중심 내용. 앞에서 사실 이미 다 한 번씩 썼거든? 한 번 더 써볼게. 자, 첫 번째 서론 부분. 논쟁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논쟁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갈등을 조장한다고 생각한다고 그랬지? 자, 그 다음 본론 첫 번째. 갈등 해소를 위한 만남과 부딪힘으로 봐야 돼. 여기의 중심 내용은 서로 다른 의견이 만나 논리적으로 부딪히는 논쟁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갈등이 해소된다. 라는 걸 본론 첫 번째에서 먼저 얘기했어. 그 다음 본론 두 번째. 의견의 집단 편향과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거란 얘기지. 뭐가 없으면? 논쟁이 없으면. 의견의 집단 편향과 쏠림 현상이 강화되며 이러한 현상은 무슨 시대에 더 심화됐지? 인터넷 시대에 더 심화되고 있다. 이미 지금 인터넷을 넘어서 쇼츠와 우리가 지금 SNS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튼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본론 세 번째. 토론과 논쟁 부재의 위험. 없으면 어떤 위험이 있냐? 토론과 논쟁이 부재한 사회는 다수의 의견만이 지배하는 위험하고 불합리한 사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결론. 결론의 소제목은 뭐였어? 의견 스펙트럼의 중간층이 두꺼운 사회.
이걸 글쓴이가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였지. 이의 의미는 활발한 논쟁과 토론을 통해 의견 스펙트럼의 중간층을 모여야 된다. 확대해야 한다. 그래서 극단적인 의견만 있지 않게끔 다양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14번 별표시 한번 해줘. 3개. 요거 이게 비판적 읽기가 이 비판하는 방식 묻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 다른 거는 뭐 추론 뭐 사실적이에 거기는 거의 안 나와. 근데 비판적 읽기는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얘가 쓴 방식이 뭐가 단점인지를 지적해야 되는 그게 나와. 그래서 요거 13번도 되게 중요해. 자, 그러면 24번의 내용은 사회의 문화적 맥락에 따른 글쓴이의 주장과 관점을 다시 한번 정리한 거야. 그럼 첫 번째, 문제가 되는 현상은 무엇인가? 자, 글쓴이가 문제 상황으로 느끼는 게 뭐야? 우리 사회가 지금 의견이 극단적으로 나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본 거야. 또한 한국인들은 대체로 논쟁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논쟁하는 모습을 보기가 어려워. 이게 문제점이 있는, 문제가 되는 현상으로 필자가 본 거야. 그래서 필자 나름대로 그럼 이런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해야 될 거 아니야. 필자가 이런 내용을 한 거야. 논쟁과 토론의 진정한 의미와 기능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우리 한국인들은 논쟁과 토론의 진정한 의미와 기능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어. 또 토론 부재와 논쟁 불능 사회의 부작용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해.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본 거야. 자, 3번째. 그럼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반대 의견을 내면서 생산적 논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얘기한 거 있었지? 중간. 의견 스펙트럼. 그지? 그래서 의견 스펙트럼의 중간층을 두껍게 만들어야 한다. 양극만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글쓴이의 주장이다. 그래서 사회 문화 맥락에 따른 글쓴이의 주장을 한 번 더 정리해 본 거야. 알겠죠? 14번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괜찮은 것 같아? 됐어요. 자, 이제 교과 지문으로는 마지막 지문이었죠? 슬픈 동물원. 맨 마지막 지문입니다. 더 읽어보기에 나오는 지문.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해서 교과 지문을 다 1차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업할 때는 다 무슨 지문 할 거야? 모의고사 지문 분석 들어갑니다. 알겠지? 자, 우선 슬픈 동물원. 혹시 이거 한번 읽었나? 읽었을까? 아, 니네 끝났구나. 그럼 이것까지 했으면 시험 범위 자체는 끝난 거잖아, 학교에서. 그럼 뭐해, 이제? 모의고사 수업을 해? 아, 그 토론식 수업 선생님? 훌륭하시네. 적극적으로 해야죠. 적극적으로. 아니 나 안 했어. 나 전혀 읽을 게 하나도 없어. 언어지랑. 아, 선생님 무작위로 시키는 거야? 그게 아니야? 그 질문 있잖아요. 그 그 질문을 가지고 발표를 하고 자기 진로랑 엮으면 아주 아름답게 세트게 써주겠다. 라고 하셨는데 그 나온 질문이 제 진로랑 연관이 하나도 없어서 사회랑 역사 그런 것만 했어요. 그래? 질문 리스트가 몇 개나 있었는데. 그거 2개예요. 아, 진짜? PDF로 보여드릴게요. 아, 그럼 엮기가 진짜 너무 힘들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또 있대요. 아, 그럼 다음에 또 한 번 하면 되는구나. 하여간 세특에 뭐 올라갈 수 있는 거는 놓치지 말고 찬스를 다 살리세요. 어떻게든 살려야 돼. 그래야지 학종 쓰지. 학종도 면접형이 있고 서류형이 있고 다 분리되어 있는 거 알지? 그러니까 준비 많이 해야 돼. 서류형 쓰려면 다 준비되어 있어야지. 뭐 면접형도 마찬가지고. 면접은 가서 또 말해야 되니까. 여튼 자, 가보자. 슬픈 동물원. 니들은 동물원 좋아하니? 난 동물원은 그냥 그닥. 왜냐면 내가 간 동물원들은 좀 후졌었나 봐. 그 냄새가 나. 가까이 가면 냄새가 나. 그리고 동물들이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나는 멀리 떨어져서 그냥 뭐 하는 것만 좋아해? 구경하는 것만 좋아합니다. 너무 가까이 오면 좀 싫어요. 강아지 키우나? 애완 반려동물이 있는 집? 아, 아무도 없냐? 아, 있어? 아, 쥐.
그래, 쥐라고 하지 마, 야. 야, 햄스터의 정체성이야. 쥐 그러면 이제 꼬리가 많이 길고 얼굴이 뾰족할 것 같잖아. 쥐 그러면. 아, 이름이 쥐야? 환장하겠다. 아니, 햄스터가 되게 귀여운데 우리 집도 햄스터 키웠었어. 그 엄청난 냄새를 어떻게 감당하고 있어? 냄새가 안 나? 와, 우리 이틀에 한 번씩 그거 다 갈아주고 했는데도 냄새 장난 아니었는데? 난 근데 우리 집에서 키웠던 햄스터가 되게 똑똑했다고 생각하는 게 얘가 점점 이렇게 앉으면 몸이 이만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이거 쳇바퀴를 넣어줬거든? 와, 진짜 열심히 돌려. 근데 알았어. 진짜 열심히 돌리니까 다시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다? 그래서 내가 와. 그래서 우리 꼬맹이가 키웠던 그 햄스터가 일반적인 햄스터보다 오래 살았어. 되게 오래 살았어. 그래서 힘들었어, 나는. 왜? 냄새가 나. 나는 냄새 때문에 사실은 동물 키우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 그리고 나중에 그 아이가 인간보다 먼저 뭐 할 거야? 가잖니? 그러면 그런 힘든 감정을 크게 겪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만들고 싶지 않지. 나는 이미 어렸을 때 경험해 봤으니까. 우리 꼬맹이도 이제 니네 어렸을 때 뭐 병아리도 키우고 그러면서 다 한 번씩 다 죽음이라는 걸 다 경험하면서 이제 알게 되잖아. 그러면서 애도의 기간도 필요하고 막 자기 알아서 이제 처리할 줄도 알고. 햄스터는 지가 알아서 처리했던 것 같아. 그 전에 그 닭 되기 전에 죽은 그 병아리들 있잖아. 근데 걔네들은 진짜 신기한 게 우리 병아리도 키우거든. 니네 맨날 학교에서 애기들 사오잖아. 또 우리 베란다에 놓고 키우는데 이게 또 잘 큰 거야. 그리고 여기 벼슬이 살짝 나왔거든? 그래서 우리는 와 완전 성공했다고 생각했어. 야 근데 진짜 너무 그런 게 오늘 아침에까지만 해도 베란다에서 분명히 막 뭐 있어. 파닥 그러고 막 신났어. 학교 갔다 왔는데 애가 뭐 한 거야? 병아리가. 우리 꼬맹이 말고 병아리가 우리 꼬맹이가 키우던 병아리가 뭐 했어? 바로 죽었어. 그게 너무 신기했어. 아니, 너무 신기했다기보다 너무 놀라웠어. 그 죽음이라는 게 너무 급작스러워서. 아침에 갈 때 분명히 건강한 모습이었다고. 벼슬까지 막 이렇게 해주고 막 신났다고 막 배추 쪼고 막 난리 났다고. 그랬는데 갔다 왔는데 엎어져 있으니까 우리 어머님이 일을 저지르셨나? 그럴 사람들은 아닌데. 여튼 그래서 동물 키우는 게 좀 많이 좀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러고 보니까 진짜 많이 키웠다. 니네 초등학교 때 갖고 왔던 거 다 키웠던 것 같아. 그리고 다 또 어느 정도 컸던 것 같아. 햄스터. 무슨 새우 같은 것도 키웠던 것 같은데. 가재니 새우니 뭐 이런 말 그런 것도 막 키워. 거북이. 맨날 방생해줘야 된다고. 그게 환경 오염을 일으키고 있는 거 알지? 나는 개인적으로는 좀 싫습니다. 자, 가보자고. 네. 서론 부분부터 갑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동물원에 가서 동물들을 구경한 적이 있다. 너무 옛날 얘기인 것 같은데. 여튼 이거는 글쓴이의 실제 경험이죠. 그래서 논설문이지만 약간 처음에 시작은 뭐하는 느낌으로 썼어? 수필적인 느낌으로 썼어요. 경험을 소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글쓴이가 실제 겪은 과거의 경험으로 글을 시작했다. 자, 이런 자기 경험을 소개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독자들의 뭘 유발할 수 있어? 호기심, 관심 유발. 그리고 좀 더 뭐하게 만들어? 집중하게 만들어. 저 사람의 관심사를 얘기하니까, 저 경험을 얘기하니까. 자, 침팬지 우리 앞에 사람들이 모여 구경하는 것이 눈에 띄었다. 구경거리라도 있나 하고 가봤더니 침팬지 한 마리가 몸을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며 한 손으로 유리를 톡톡 두들기고 있는 것이었다. 나름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어요. 일정한 박자로 끊임없이 고개를 흔드는 모습이 메트로놈의 추처럼 처럼에다 네모칸 짙게 비유적으로 얘기했어. 그렇게 보였대. 자, 우선 끊임없이 고개를 흔드는 모습이라는 건 침팬지의 특이한 행동이고요. 메트로놈의 추처럼 보였다는 거는 고개를 흔드는 침팬지의 행동이 일정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지속되었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개를 계속 똑똑똑 침팬지 이러고 있다는 얘기죠. 되게 괴기스러운데. 자, 침팬지를 한참 구경하다가 바로 옆에 고릴라를 구경하던 때 사건이 벌어졌다. 두꺼운 강화 유리벽 안쪽 깊숙한 곳에서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던 고릴라가 갑자기 사람들 쪽으로 뛰어와서는 주먹으로 유리벽을 꽝꽝 두드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게 논설문이 아니라 수필인 것 같은데? 잠 깼어? 자, 이거는 고릴라의 특이한 행동이죠. 관람객 모두가 깜짝 놀라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유리벽이 깨어지지 않았고 다친 사람도 없었지만 그때 느꼈던 공포감은 여전히 남아있다. 무서울 것 같아, 그지? 갑자기 저기서 확 달려들니 문을 막
고릴라가 유리창 뚫긴다고 생각해봐. 무섭죠? 여기까지 고등학교 시절의 동물원 경험입니다. 얘들아 논설문이긴 한데 여기까지 읽었을 때 논설문장 냄새가 나 안 나?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 말했 선생님이 수필스러워. 오히려 여기까지 읽으면 왜 뭘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경험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느꼈던 뭘 제시하고 있어? 공포감을 제시했어. 자 이제 뭘 얘기할지 뒤에 가기 전에 한번 정리하시면 삼각형점 정리하세요. 고등학교 시절의 동물원 경험을 얘기했다. 자 이제 이 경험 속에서 자기가 말하고 싶은 문제점 에피소드를 뽑아내겠죠. 가봅니다. 본론 첫 번째. 당시에는 고등학생 때 침팬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저 신기해하며 웃고 즐겼다. 고릴라의 공격적인 모습에는 놀라 도망치면서도 그 고릴라가 어떤 처지인지에 대해 아무 고민도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지? 그냥 고릴라가 나한테 유리창에서 꽝꽝 뚫리겼어. 난 그런 고릴라가 너무 무서웠어. 거기까지가 고등학교 때 느꼈던 거 감정 끝.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두 유인원 자 고릴라와 침팬지라고 부르지 않고 두 명이라고 그러니 두 마리의 유인원 두 유인원 이렇게 불렀어. 자 가로에다 써. 두 동물을 뭐라고 불렀다고? 유인원이라고 불렀거든. 침팬지나 고릴라라고 안 부르고 인원, 유인원이라고 불렀다고. 느낌이 다르다는 거야. 왜? 이들도 사람처럼 감정을 지닌 존재라고 여기는 글쓴이의 태도가 드러난 단어야. 자, 그럼 유인원의 뜻이 뭔데? 긴팔 원숭이과의 성성이 속에 속하는 이거 생물학적 분류야. 성성이 속에 속하는 포유류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지만 이 글에서는 무리를 지어 사는 사람에 가까운 원숭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자, 얘네들이 보인 모습은 슬픈 동물원. 이 글의 제목이 뭐였다고? 슬픈 동물원. 슬픈 동물원 옆에다 써줘. 동물원은 동물들이 고통을 받는 슬픈 장소라는 의미로 그 이유가 앞으로 이어질 것이다. 동물원을 슬픈 장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가본 적은 있니, 동물원? 있어. 근데 에버랜드에 있는 동물들을 보면 거기는 슬프다기보다는 그냥 재미와 막 오락처럼 느껴지는데. 그럼 슬픔이라는 걸 느껴본 적이 있어, 동물원을 통해서. 아, 거기 사파리 갔을 때. 아, 에버랜드 사파리에서는 난 좀 슬픔을 느끼긴 했다. 그 사자랑 호랑이들이 거의 그 맹성을 좀 잃어버리고 그냥 그 차에 붙어 있는 고기나 그냥 먹고 막 이러는 게 되게 슬프게 느껴, 나는. 그거는 슬프게 느껴진 거 맞아.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열심히 막 이렇게 사냥하듯이 막 뛰어 달리는 게 아니라 그냥 뭐에 대해서 이렇게 널브러져 있잖니, 애들이 막. 그런 걸 보면, 저게 야수 맞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랑 뭐가 그렇게 달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오히려 좀 슬프게 느껴졌던 것 같긴 하다. 여튼. 자, 슬픈 동물원이라고 표현했고요. 이 슬픈 동물원이라고 말한 이유를 미리 써보면, 정형 행동을 알고 난 후, 동물원에 사는 동물들의 고통과 슬픔을 알게 되어서, 그래서 슬픈 동물원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이라 부를 만한 안타까운 광경이었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뭐 썼어? 자, 우선 슬픈 동물원에 밑줄 그어져 있죠? 동물원은 동물들이 고통을 받는 슬픈 장소라는 의미로 그 이유가 앞으로 이어질 겁니다. 슬픈 동물원이라고 말한 이유는 뭐였다? 정형 행동을 알고 난 후, 동물들이 하는 행동들, 동물원에 사는 동물들의 고통과 슬픔을 알게 되어서, 그래서 무슨 동물원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야. 슬픈 동물원 이렇게 붙였다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본론 첫 번째 문단이긴 한데 본론 첫 번째 문단이었구나. 정리 우선 하세요. 동물원의 침팬지와 고릴라의 안타까운 모습을 먼저 제시했어요. 자, 이제 설명합니다. 두 번째 문단, 본론 1의 두 번째. 침팬지가 보였던 행동은 동물 행동학에서 정형 행동이라고 하고요. 또는 상동증이라는 말로 불러요. 가로에다 써. 이게 뭔데? 특정 행위를 장시간에 걸쳐서 반복 지속하는 증세야. 이런 증세가 보인다는 거는 일종의 뭐야? 정신분열증 환자에게서 발견되는 거거든. 근데 이런 모습을 누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야? 침팬지가 보여준다 라는 겁니다.
이라고 부르는 이상 증세였을 가능성이 높다. 옆에 굵은 글씨 한번 정리하시면 표현 방법의 효과를 묻는 문제 유형에 동물원을 특정한 공간에 빗대고요. 동물원이 동물들에게 가혹한 공간임을 강조하는 효과를 얻고 있어. 라는 말은 당연히 뭐한 말? 맞는 말. 그지? 자, 정형행동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이지만 목적이 없는 행동이야. 이게 정형행동의 특징이야. 목적이 없어. 그 행동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정신분열이야. 을 말한다. 수의학 전문가들은 이를 지속적인 스트레스나 고통, 통증에 노출될 때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정신적 장애에 의한 행동장애라고 본다 이 말이야. 가로에다 써줘. 정형행동의 원인과 진단이죠. 자, 원인을 뭐로 봤어? 스트레스와 고통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다 라고 본 거야. 라고 설명한다. 이해했지? 자, 우선 여기까지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했고요.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함. 이 글을 비판적 읽기 관점에서 감상하면 동물 행동학의 이론과 동물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라는 선택지가 나왔어. 그럼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겠지. 이거는 신뢰성 높아지잖아. 인용한 거니까. 그 다음에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해줬으니까. 그래서 이건 옳은 선택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정형행동은 비교적 지능이 높은 동물들에게서 자주 나타난다. 그러니까 생각 없는 애들은 몰라. 생각 있는 애들은 그 공간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정형행동을 나타낸다. 이겁니다. 이해되겠지? 자, 우선 여기까지 정형행동을 보였던 동물원의 침팬지의 모습입니다. 침팬지는 어떤 정형행동을 보였었지? 메트로놈처럼. 아주 일정해. 똑같이. 이거 그지? 스트레스가 심했대요. 자, 그 다음 또 가볼게요. 동물들의 정형행동에 대해 알고 난 후에 어른이 되어 찾아간 동물원은 진실을 알기 전과, 이 진실이라는 게 뭐였어? 첫 번째, 동물들의 특이 행동은 정신적 장애에서 비롯한 무슨 행동? 정형행동이었음. 이게 진실 첫 번째. 동물들의 특이 행동은 정신적 장애에서 비롯한 정형행동이었음. 이거. 그 다음에 진실 두 번째. 동물들은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음.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 뭐? 스트레스. 이거 아니야? 니들도 스트레스가 있지. 야, 깐난 애기들도 스트레스가 있다는데 뭐. 엄마 뱃속에서 빠져나오는 것 자체가 이미 스트레스래요. 극도의 스트레스. 그래서 제왕절개 하는 것보다는 자연분만하는 게 아이한테 첫 번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제왕절개는 너무 아이한테는 스트레스가 없어. 이겨내는 힘이 약하다는 거야. 그래서 자연분만을 더 추천한다고 그렇게 배웠어, 선생님은. 아이한테 엄청 큰 뭘 한 번 또 주는 거야. 스트레스를 주고 대신 그걸 잘 뭐하게 만들어줘.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아이가 갖게끔 해주는 거지.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자연분만을 추천합니다. 아, 별 얘기를 다 해. 자, 그 다음 갑니다. 이게 선생님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있는데 무슨 지문을 읽거나 그러잖아.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말로 다 하지 않는데 내 머릿속에서 너무 많은 게 다 연결이 돼. 그 중에 몇 개를 니들한테 알려주는 거야. 이게 사실은 이거랑 똑같은 거야? 막 이러면서. 하여튼 그렇단다.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알기 전과 전혀 달라 보였대. 끊임없이 정형행동을 보이는 동물들을 보면서 동물원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거북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왜? 나는 동물원에 가면 그러면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뭘 보고 있는 거야? 동물들을 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가로에다 써줘. 동물들에게는 극심한 고통을 주는 공간이므로. 그곳에서 본 늑대와 곰은 끊임없이 무의미한 행동들을 했대. 그럼 늑대와 곰도 무슨 행동을 했단 얘기야? 정형행동을 반복하고 있었다. 특히 늑대들은 단 한 마리의 예외도 없이 정형행동을 보이고 있었다. 우리 앞에서 관찰한 내내 늑대는 하염없이 철창 바로 앞 4에서 5m 정도 거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이게 늑대의 정형행동이죠. 그냥 하염없이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왔다리 갔다리 뭐 산책하는 거야? 왔다 갔다 이러고 있었다는 거야.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야. 이 말의 의미는 대부분의 동물이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다란 뜻이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정형행동을 보이는 동물원의 동물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 두 번째로 가볼게. 자, 동물원을 즐거운 소풍 장소로만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이게 동물원에 대한 대부분 사람들의 인식이죠. 동물원 그럼 뭐 하는데? 소풍 가는데, 놀러 가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물원이 동물들의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찬 공간이라고 말하기란 쉽지 않다. 그지? 나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파트에서 그 강아지 키우는 거, 개 키우는 거, 특히 약간 중견 혹은 대형견 되게 불쌍하게 사실은 느껴지거든. 걔들한테 그 공간이 너무 뭐해? 좁거든. 그래서 나는 사실은 개를 키우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걔네들이 땅에서 조금 뛰기도 하고 이래야지. 아파트에서 아이고 너무 힘들어. 여튼 그게 내 개인적 생각이야.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 너무 힘든 공간에 살고 있다는 거지. 그지? 고통을 겪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근데 동물원을 놀이의 장소로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야, 여기가 슬픔이 가득 찬 공간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 쉽지 않다라는 얘기야. 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동물원은 우거진 숲과 동물들을 보고 맛있는 도시락과 음료수를 먹고 마시며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감수성을 키워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아우, 진짜 감수성 키워지나? 그리고 애들 중에서 꼭 있잖아. 개구쟁이들. 돌 집어가지고 꼭 동물들한테 뭐 하는 애 있어? 던지는 애들 또 있잖아, 또. 이런 애들. 여튼 일반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 동물원의 의미와 효용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 동물원의 의미와 효용. 여기까지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동물원이라는 장소의 의미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동물원은 뭐의 장소야? 소풍의 장소, 놀이의 장소, 아이들의 감수성을 위한 장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근데 그 사람들한테 동물들에게 고통의 장소야, 너무 슬픈 장소야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 이거야. 자, 그 다음 문단 가볼게. 하지만 동물의 입장에서 본 동물원은 입장 바꿔 생각해봐. 역지사지 좀 해봐 이 말이야. 자, 동물원 옆에다 써줘. 동물원에 대한 인식과 관점의 전환을 유도함. 동물의 입장에서 본 동물원은 어떨까? 선생님이 여기서 아까 사자성어로 뭐 얘기했어? 역지사지,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봐. 이런 개념이야. 자, 표현 효과 묻는 문제에 앞 내용과 다른 내용을 연결하기 위해 접속어를 사용했어. 하지만이라는 역접의 접속사. 그 다음에 물음의 방식으로 동물원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옳은 선택지예요. 전개 방식에 관련된 얘기야. 이해되겠지? 자, 마치 나치 독일의 유대인 수용소 아우슈비츠 같은 장소로 여겨지지 않을까? 동물 입장에서는 여기가 뭐처럼 느껴질 거라는 거야. 수용소처럼 느껴질 거다. 이거야. 특히 유대인들이 갇혔었던, 독가스로 살해를 당했었던 아우슈비츠 같은 장소처럼 느껴지지 않겠는가라고 답을 주고 있죠. 자, 이거는 비유를 통해 동물원을 동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한 겁니다. 아우슈비츠라는 거는 우리 영화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 그지? 이게 뭐 어디냐?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스의 강제 수용소가 설치되어 400만 명 이상의 유대인과 폴란드인이 학살된 곳입니다. 독가스 풀어가지고 다 죽게 하는 뭐 그런 곳이었어. 자, 여하튼 전문가들은 수 킬로미터에서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야생에서의 행동 반경에 비해 턱없이 좁은 우리, 관람객들의 눈에 그대로 노출되면 받는 스트레스, 먹잇감도 없이 멍하니 시간을 보내야 하는 환경, 멍 때리고 그냥 멍하게 있는 게 얼마나 심심한가. 사냥을 해야 되는 애들인데 주는 고기를 먹고 있으니 삶에 활력이 없지. 이러겠지? 자, 이게 동물의 입장에서 본 동물원의 열악한 환경을 보여줍니다. 이게 동물들을 미치게 만든다고 입을 모은다. 본성대로 못 살고 있잖아. 그지? 자, 여기까지 동물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의 동물원이라는 장소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동물 전문가들이 꼽는 최악의 동물원이 있어. 여기는 동물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가장 큰 동물원을 얘기합니다. 어떤 동물원? 체험 행사하는 동물원. 자, 이거는 동물 전문가들은 생명체인 동물을 상대로 일반인들이 여러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 동물원을 최악의 동물원이라고 보고 있어. 특히 새끼 동물을 만지게 해주는 동물원들이 비판을 받고 있다. 으아! 나도 옛날에 만져본 것 같은데. 체험이라는 이름으로, 이 체험이라는 이름으로 이거는 누구 입장이야? 사람들의 입장.
동물을 만지게 하는 것은 동물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동시에 몸에 엄청난 자극을 주는 일이야. 몸에 엄청 자극을 받아. 이게 누구의 입장이야? 동물들의 입장. 야, 대부분의 동물들이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를 처음에 막 감춰놓잖아. 그게 다 뭐야, 사실은?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낯선 것들이 들어오면 얘를 죽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자극적인 걸 안 주려고 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걸 체험 행사를 통해서 만지고 막 그러면 동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거랑 마찬가지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특히 새끼 동물들은 스트레스에 더욱 민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만질수록 쉽게 뭐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죽는다고 한다 라고 있어요. 죽는다고 한다. 그랬으니까 간접 인용이야. 직접 자기가 확인한 건 아니야. 들은 거야. 간접 인용으로 말하고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동물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동물원의 체험 행사를 우리한테 소개했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뭐야? 만약 동물원에 가게 된다면 동물들이 얼마나 나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 우리한테 제안을 하고 있는 거지? 질문을 통한 제안입니다. 동물원 동물들이 겪는 고통을 생각해보고 동물원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라는 거죠. 가로에다 정리해줘. 동물원에 가둬두는 인간의 행위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촉구함. 라고 정리하세요. 자, 되셨으면 자, 동물원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 재고가 뭐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거야. 동물원이라는 공간이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동물들에게 극심한 고통만 주는 게 아닌지. 그래서 동물협회 이런 데서 엄청나게 비판하고 막 그러잖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정리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뒷장 넘겨서 15번 정리할게요. 자, 첫 번째 갈래는 시평이야. 시평. 시평이 뭐야? 시사평론. 시사평론. 일종의 칼럼이죠. 칼럼. 자, 성격은 그래서 경험적이고요. 그 다음에 성찰적. 생각해 봅시다. 비판적. 그 다음에 설득적. 자기 의견으로 설득하려고 하는. 그래서 논설문적인 요소가 있어요. 제재는 뭐에 대한 얘기? 동물원. 주제는 동물원에 대한 비판적 성찰. 동물원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얘기한 거야. 자, 특징 첫 번째. 글쓴이의 경험을 소개하여 공감대 형성을 유도하고 있죠. 두 번째. 동물원이라는 장소에 대한 인간과 동물의 시각을 대조해서 말하지. 인간에겐 소풍, 유희의 장소. 동물들에게는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의 장소. 세 번째. 동물 행동학의 이론과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글에 뭐를 높였어? 신뢰성. 그치. 자, 16번. 정형행동이라는 건 뭐다? 목적이 없어. 목적이 없이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행동을 뜻하는 용어다. 지속적인 스트레스, 고통, 통증 등의 정신적 장애에서 비롯한 행동장애를 가리킨다. 그 다음 침팬지, 고릴라, 곰, 늑대 등 동물원의 거의 모든 동물들에게서 발견된다. 17번에 슬픈 동물원이라고 한 이유. 정형 행동을 알고 난 후 동물원의 동물들의 고통과 슬픔을 알게 되어서 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18번 갑니다. 사람과 동물의 입장에서 본 동물원.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때? 즐거운 소풍 장소. 숲에서 동물들을 대하며 아이들의 감수성을 키우는 공간. 반면에 동물들의 입장에서는 좁고 무료하고 할 일이 없어. 무료하고 관람객의 눈에 노출된 스트레스의 공간. 그래서 뭐에 빗대어서 얘기했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빗대었습니다. 유대인들과 폴란드인들이 많이 죽게 된 수용소에 빗대어서 표현했어요. 되겠지? 자, 여기까지 해서 우선 어디 내용 정리 끝? 교과 내용 정리 끝. 다음 주부터는 뭐 들어간다고? 우선 9월 모평 모의고사를 먼저 정리할게.